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그때 수입됐던 픽업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다찌 다코타라는 모델이었는데요. 초등학생 시절에 자동차 잡지에서 그 모델의 시승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가 수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입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코타 같은 경우에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 모델까지 이어져서 수입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수입 픽업 트럭의 저변을 넓힌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쉐보레 콜로라도였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대우를 인수한 이후에 어쨌든 국내에서도 생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데 아주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수입 픽업 트럭이긴 했지만은 가격대도 렉스턴 스포츠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은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로 포지셔닝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입산 픽업 트럭들이 많이 들어왔죠. 포드의 레인저도 있고요, GMC의 시에라도 있고요. 그렇게 수입 픽업 트럭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콜로라도가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 한번 도산대로에 있는 하우스 오브 GM에 가서 이 차량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베드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것 외에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콜로라도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옅은 황토색을 가진 차량인데요. 개인적으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이쁜 색 아닐까?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오프로더의 기질, 좀 약간 쌍마초의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국내 들어온 트림이 Z7-1이라고 해서 진짜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은 또 따로 있어요. 제달2라고. 그 모델은 국내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익스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쨌든 오프로더의 느낌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색상이 콜로라도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썸네일에 가격이 왜 이래? 라고 상당히 크게 박아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안 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기가 좀 그래요. 콜로라도가 국내 공식으로 수입되는 가격은 7,2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패키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선택한 풀옵션 모델, 지금 옆에 있는 모델이 풀옵션 모델인데 이 차량의 가격은요 7,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또 웃긴 게, 패키지를 보면은 뭐 하나 빼기가 좀 애매해요. 총 4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걔는 빼고 3개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썬루프.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차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Z7-1X 에디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 익스테리어의 디테일들을 강조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엠블럼이 있는데 LED 들어가는 거,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 팁,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 로고 도어 실 플레이트. 없어도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스텝이에요. 사이드 스텝 없이 탑승하기가 좀 빡셉니다. 뭐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사이드 스텝만 시공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느니 그냥 순정품으로 좀 안전하게 끼워 넣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테크놀로지 패키지인데, 얘는 진짜 뺄 수가 없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후방 보행자 경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고요, 20인치 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썬루프 80만 원 빼봤자 7,7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가격대에 이거는 조금 킹 받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수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폭스바겐 제타도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안 들어가 있죠. 제가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실드를 칠려면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천만 원이 넘는 차에 이거는 조금 심하긴 했죠. 암만 태생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공장이 2곳이나 있는데 국산화를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예, 이거는 7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이게 달려있으면은 저는 되게 속된 말로 삐뚤상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실내에서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국내 수입 중인 여타 다른 픽업 트럭, 그 중에서 이제 체급이 높은 시에라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소재가 곳곳에 따라서 저렴한 곳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의 이쪽 부분, 네, 이런 데는 그냥 플라스틱이 쓰였고요. 아주 그렇게 좋은 소재들을 쓰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가죽 소재와 이런 스티칭 같은 소재들을 쓰면서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때 살펴보면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오디오일 텐데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현재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 내비게이션이 따로 내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m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lice it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제 차도 쉐보레 차고 제 차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쉐보레 차량에 달린 보스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일단은 되게 자극적인 맛이에요. 베이스의 울림이라든가 귀에 팍팍 꽂히는 같은 것들을 되게 폭발적으로 내밀어주는 느낌은 있는데 깊이는 안 느껴져요. 음악의 깊이까지 느껴질 정도로 풍부한 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 캐빈룸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살려내기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요. 스피커도 7개밖에 안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냥 듣기에는 꽤나 자극적인 맛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 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트레일 블레이저를 시승을 하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자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되 레이아웃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보기에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계기판 이쪽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명 나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경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법 기능적이다. 세워져 있는 차를 봤을 때는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 운전할 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에 달려져 있는 에어벤트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은색 글로시 소재를 갖다 썼는데 어두운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포인트도 되고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저게 사이드미러의 난반사가 됩니다. 딱 정확하게 사이드미러 위치 쪽에 저 글로시한 소재 부분이 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콜로라도에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바로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의 콜로라도가 그냥 V6 자연흡기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고 배기량의 엔진을 얹은 건데, 그런데 이번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갔는데 그것 치고는 배기량이 조금 높긴 해요. 2.7L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급기를 붙였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최고 출력이 310마력 되고요. 최대 토크가 54kg 포스 미터입니다. 암만 과급기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V6에서 직렬 4기통으로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배기량도 거의 1000cc 가까이 다운이 됐으면은 이거 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직렬 4기통 2.7L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형님뻘 되는 모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쉐보레 실버라도요. GMC 시에라하고는 형제지간이죠. 예, 같은 플랫폼을 사고 배지 엔지니어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GMC 시에라 다뤄드렸던 적이 있지만은 걔차 진짜 크거든요. 그 GMC 시에라의 형제차인 쉐보레 실버라도 그것도 롱베드, 뒤에 적재함 긴 거요. 캐빈룸 뒷좌석까지 있는 거, 이 구성으로 그 차에 이 엔진이 들어가요. 직렬 4기통 2.7L 엔진.
이게 엔진명이 L3B라는 엔진이거든요. 실버라도에도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서 이 동생급인 콜로라도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 차량을 어제 인수받아서 테스트도 해보고 뭐 하면서 주행을 해본 결과 뒤에다가 짐을 실어본 적이 없으니까 공차 기준이긴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이 차량의 견인력이 3.5톤이에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GM에서 만드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의 수치만 놓고 봤을 때에는 2.7리터 엔진치고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리터당 100마력이 넘죠. 310마력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크도 54kg 포스미터면은 그렇게 낮은 토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차는 뒤에다가 화물을 싣고 아니면 뭐를 끌고 가던 간에 큰 힘을 내줘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보통 화물차를 우리가 운용할 때 막 RPM 높은 듯이 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낮은 회전수에서 쭉 크루징하는 형태의 주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원표상을 봤을 때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3,500rpm이고요.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5,600rpm대예요. 이런 화물차라면은 저회전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과급 엔진인데, 과급 엔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낮은 RPM부터 비교적 높은 RPM대까지 최대 토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최대 토크가 3,500rpm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해보니까 토크가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신호 받았다가 출발해 볼게요. 제 체감상 느껴지는 거는 1600, 1700rpm 그때쯤서부터 토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L3B 엔진 토크 그래프 검색해가지고 토크가 나오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좀 서칭을 해보고 그랬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봤었던 자료상으로는 그 시점부터 해서 최대 토크가 되게 높게 치솟아 올라가긴 해요. 그리고 정점을 3000rpm 즈음에서 찍고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주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높은 회전수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도심 주행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가 아마 이 차량의 가장 높은 힘이 발휘되는 구간이고, 재원표상의 수치상만 놓고 봤을 때는 세팅 값이 이상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V6 엔진을 사용하다가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을 쓴 거 아니야, NVH가 기존에 비해서 더 안 좋아졌겠네? 네,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V6 모델을 시승을 안 해보고 이 차를 타는 건데 아마 이 차보다는 조용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NVH를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이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남자의 차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듣는 느낌을. 기껏 해봤자 1500rpm에서 RPM 살짝 올렸다 줄였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엔진 소리 제법 실내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직렬 4기통 엔진 특유의 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실내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터보 임펠러 돌아가면서 이 공기를 압축시키는 소리가 생각보다 실내에서 되게 크게 들어와요. 자동차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그 진짜 큰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드래그하는 거 아세요? 그런 애들이 드래그를 해요. 디젤 엔진을 달고 터보 임펠러 사이즈를 왕창 키워가지고. 근데 그런 차량들이 출발선에서 항상 엔진 예열할 때 보면은 이런 슉슉 하고 이 터보 임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이 차에서 들린다고요. 지금 이 차를 사는 구매 고객층은 그런 거 1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뭐 그런 기조일 수도 있겠고요. 되게 터프하긴 합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각이 많이 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앞유리창도 안에 와서 보니까 되게 많이 앞에 서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에 올라갔을 때 들려오는 풍절음이라든가,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올터레인 타이어거든요. 아무래도 올로드 중심의 타이어보다는 구름 저항에 대한 소리 자체도 조금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NVH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 차량이 가진 장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장르 영화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신호대기를 받거나 했을 때, 지금은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 잠깐 켜볼게요. 엔진 진동이 실내로 조금 많이 유입되는데 갸르르 하는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자체가 실내로 들어온다기보다는 맥박 집을 때 그 맥 뛰는 느낌처럼 불쾌한 진동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조금 불쾌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낮은 회전수에서도 토크가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회전수를 되게 낮은 데에서 유지를 하면서 크루징을 해줘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 거의 비슷한 무게인데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 차량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해서 8km/L대거든요. 제가 현재까지 26km 주행하는데 연비가 리터당 8.3km예요. 뭐 한 7km/L대라고 치고 보더라도 딱 공인 연비만큼 나와주는 건데, 생각보다 공인 연비만큼 나와주는 차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션은 어떤지, 쉐보레 차량에는 토글 스위치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토글 스위치로 잠깐 변속을 해보자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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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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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주행하거나 했을 때 뭔가 미션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거나 멍청한 짓을 대놓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속 충격 같은 거는 간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변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냥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퉁 하면서 차가 울리는 듯한 그런 변속 충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주행 중에는 뭐 그렇게 크게 허둥지둥거리는 경우는 못 봤었던 것 같고, 신호 대기 받은 김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쉐보레가 되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인색하던 게 있어요. 오토홀드. 이 차량도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7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오토홀드가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토홀드의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따로 옵션으로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지하고 재출발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신호대기를 받아서 멈춰선 순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오토홀드가 걸린 것처럼 멈춥니다. 이거 비슷한 거 제가 GMC 시에라에서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저 앞에 신호를 받을 건데 멈춰 섰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레버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관장하는 레버인데, 여기에서 속도 제한 눌러주고 딸깍 하면은 크루즈 제동 켜짐이라고 계기판상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오토홀드가 걸린 것 마냥 멈춰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니까 앞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작동을 할 것 같잖아요. 이 차가 제일 앞에 있어. 신호를 제일 앞에서 받았어.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도 먹히더라고요. 완벽하게 오토홀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가속 페달을 완전히 100% 전개한 건 아니고요. 60에서 70% 정도로 전개를 한 것 같아요.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엔진의 포텐셜이 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과급기가 붙으면서 저회전 구간에서 토크가 증대되고 그러면서 화물을 싣는다든가 아니면은 저속 주행에 있어서, 도심 주행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출력이 나와주는 거 있는데, 고배기량에서 나오는 가속했을 때 그 후련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한번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네, 인위적으로 RPM을 높인 다음에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후련하게 나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처럼 가속 페달을 끝까지 쭉 눌러 밟았을 때 쫙 하고 뒤에서 옹골차게 밀어주는 듯한 그 고배기량 자연흡기 특유의 그 느낌은 없어졌어요. 뭘 하나를 얻으면 결국에 잃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 가지고 달려봤자 얼마나 달리시겠어요. 참고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시속 165km에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어서 빨리 달리고 싶다고 해도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디온 프레임 차체에다가 전고도 높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성이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타이어도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선 고속도로 1차선 못하죠.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쭉 달리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 ADAS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쫙 1차선에서 4차선까지 걸러가는 저런 분이 있는데, 차가 생각보다 아주 깜짝 놀라면서 움찔한다기보다는 스무스하게 슬쩍 제동 싹 잡았다가 빠지니까 원래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쭉 그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 GM 차량이잖아요. 스티어링에서 손을 잠깐 놨는데 차선을 벗어나진 않는데 지금 경고 소리 들리죠. GM의 ADAS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는 맵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1억이 넘어가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GM의 모든 차량들이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콜로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있어요. 앞에 차량이 많아졌어요. 제가 ADAS 계속 작동하면서 가는 중이었는데 전방 차량의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되게 부드럽게 반응해줘요. 지금도 앞에 차량이 한 대 끼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게 감속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나가니까 슬그머니 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GMC 시에라 때 그 ADAS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칭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GM이 슈퍼크루즈를 다른 국가에서 운영할 때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 빨리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크루즈가 지원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이것만 지원을 해줄 거냐고. 차량 가격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말이죠. 미국에서 암만 슈퍼크루즈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미국에서밖에 못 쓰는데.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론 노문에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승은 뒤에 아무런 화물도 적재하지 않은 공차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픽업 트럭이 그렇지만은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전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고요. 후륜은 리지드 엑셀의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픽업 트럭 다운 구조예요. 자, 우선 앞에 과속 방지 턱, 빡센 과속 방지 턱, 이런 느낌. 코너를 돌아갈 때 이 차가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길어요. 돌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사실 픽업 트럭이라면은 거진 모두 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 옛날에 한참 쉐보레가 인터넷 슈퍼카로 불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인터넷 슈퍼카로 되게 유명했던 차가 바로 크루즈였죠. 그 중에서도 크루즈 디젤. 인터넷에서 크루즈가 슈퍼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되게 탄탄한 하체 세팅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 자체가 다분히 미국적인 장르잖아요. 거기다가 쉐보레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국 차량들 특유의 좀 말랑말랑한 감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차량을 타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게 해놨어요. 특히 저는 지금 공차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륜 쪽 서스펜션의 상태가 조금 더 텐션 있는 게 맞긴 맞아요. 트럭이라는 게 용도가 뭐예요?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정해 두고 설계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짐이 실려 있어야지 제대로 된 승차감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이 비교적 텐션이 좀 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하고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전륜 쪽 서스펜션부터 어떤 충격을 받아들일 때 느낌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고 다이렉트한 편입니다. 봐도 거기에다가 휠 베이스가 길잖아요. 앞바퀴가 넘고 나서 한참 뒤에 뒷바퀴가 넘어가요. 같은 충격도 괜히 2배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런 승차감 세팅 자체가 단순히 이 차가 그냥 바디온 프레임이라서, 그리고 후륜의 리지드 엑셀 플러스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는 아니에요. 그냥 쉐보레에서 서스펜션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미국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견인력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트레일러 매달고 캠핑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견인력이 무려 3.5톤이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 강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무른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한 형태의 서스펜션 세팅을 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저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공차예요.
뒤에 서스펜션 텐션 되게 강해요. 거기에다가 서스펜션도 되게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죠. 승차감이 되게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완충작용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부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어예요. 올터레인 타이어가 달려져 있거든요. 일상 주행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평평비가 되게 두꺼워요. 얘도 55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처음에 충격을 조우할 때와 특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넘고 나서 땅에 떨어질 때 또 받게 되는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충격, 그 충격에 대해서 되게 부드럽게 가운데서 에어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차량 내에 들어오는 충격 같은 것들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타이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정제를 해줘서 들어와요. 내가 속도만 충분히 줄인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다가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터레인 타이어의 그런 활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 같은 데거든요. 도로 한쪽이 되게 거친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맨날 잔진동 테스트 하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넘어오는 잔진동도 거의 없어요.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어떻겠어요? 시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일단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디온 프레임의 한계성일지는 모르겠는데 캐빈룸하고 베드 쪽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잔진동이 계속 꾸준하게 쭉 하고 올라오는 노면에서는 약간의 잡소리 같은 것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승차감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특히 잔진동을 억제해주는 능력 자체가 타이어 선에서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 다만 과속방지턱 같이 큰 충격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다이렉트하게 그 충격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콜로라도의 시승을 맞춰봤는데요, 좋은 차입니다. 다운사이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겨내릴 정도로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서의 펀치력이라든가 운전에 있어서 출력의 답답함 이런 부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NVH가 조금 거슬리긴 했는데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승용차, 세단 정도의 부드러운 감각을 원하시고 구매하시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콜로라도에서 약점으로 지점되어 오던 편의사양, 이번에 대폭 늘었죠. 웬만한 수입 세단에서도 잘 적용되지 않는 통풍 시트 같은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성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저도 이 차량을 좋아요 하고 막 추천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가격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이 차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왜 이 차의 가격대를 보고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느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긴 합니다. 물론 제일 비싼 모델은 포드 레인저 랩터예요. 그런데 걔는 아예 오프로드를 위한 세팅이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콜로라도와 따진다고 하면은 국내에는 안 들어온 제달2의 사양과 비슷한 사양입니다.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은 깡통 모델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가격이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콜로라도를 생계형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렉스턴 스포츠 깡통을 2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콜로라도를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대부분 레저, 캠핑의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레저, 캠핑의 용도를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퍼스트카로 구매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퍼스트카 한 대가 있고 세컨카로 이 차량을 들이시려는 생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세컨카로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실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재력은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정을 하고 봤을 때 1,500만 원만 더 주면 GMC 시에라를 살 수 있어요. GMC 시에라는 미드사이즈 픽업이 아니라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죠. 물론 걔는 덩치가 커도 너무 커요.
도심 생활권에서 몰고 다니기에는 속된 말로 빡셀 정도로 큰 차입니다. 어쨌든 화물차기 때문에 배기량별로 세금을 안 내죠. 시에라의 배기량이 V8 6.2L인데 그거에 대한 세금 크게 걱정 없어요. 차량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더 높은 건데 저는 7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세컨카로 구매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지불 능력은 아마 조금만 무리하면 갖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격대에 있어서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시에라 같은 경우는요, 시승한 지 제법 됐어요. 1년은 지났죠. 아직까지도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차 중 한 대예요. 어쨌든 쉐보레보다 조금 더 높은 브랜드잖아요. 상용차계에서는 조금 더 하이엔드 브랜드란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실버라도보다 비싸게 팔리죠. 콜로라도랑 가격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난다? 시에라를 산 게 이득이지 않나? 물론 콜로라도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포드 레인저가 디젤 모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콜로라도는 유일한 가솔린 엔진 픽업 트럭입니다. 있긴 있어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랑 GMC 시에라. 그런데 걔네들도 가격이 대략 다 이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비앗 타스만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파워트레인의 세팅만 놓고 보면은 콜로라도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4기통 2.5L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얹고 있고 거기에다가 4륜구동 시스템까지 더해져 있죠. 분명히 편의 사양은 타스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이 GM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 아무래도 본고장, 미국에서 만든 픽업 트럭에 대한 선호도, 그런 것 때문에 콜로라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라리 GMC 시에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 타고는 싶은데 당장 내 수중에 마음에 드는 애는 콜로라도밖에 없어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내년 상반기에 기아 타스만 출격 준비 중이죠. KG 모빌리티의 500 토레스 EVX 기반의 전기 픽업 트럭,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콜로라도 인기가 진짜 많다 그래요. 국내 물량 몇 대 안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여기 넘어오려면은 뭐 통관도 해야 되고 배도 띄워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알지만서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가 아주 그렇게 나이스하게 경쟁력이 있진 않다. 차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은 이 콜로라도의 위치가 딱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PD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